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한 10점, 100점 할 수가 있어요. 안 파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럼 장기 투자한다 그래도 다 돈을 버나요? 지난 10년 동안에 상장 폐지된 게 30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연속으로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과연 앞으로 찾아오게 될 코스피 시장의 박스권 전망, 이런 장세 속에서도 코스피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계속 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어 하는데요. 만약에 박스피를 전망하신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여기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몇 달이 매우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 장세에서의 시장을 이기고 초과 수익을 내는 기본적인 어떤 투자는 배당입니다. 배당이 가진 중요도가 되게 커지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우리가 2010년 이후로 연평균 그 종합주가지수의 연율화 수익률이 한 3% 남짓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30% 오를 때야 배당이 뭐 그까이 거지만은 지금은 조금 디테일하게 많은 걸 챙겨야 되는데 이 배당이 가진 중요도가 좀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색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투자자들이 높은 평가를 해주고 한국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시클리컬 경기 민감형 회사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경기가 꺾였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추정치보다 실적이 더 나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바닥치고 좋아질 때는 오히려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실적을 못 쫓아갑니다. 작년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한국 기업 이익에 상당한 감익을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가 꺾였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도 제 생각에 뭐 그런 정도로 보는 게 크게 너무 보수적인 전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정체 국면에 있을 때는 그때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이 됩니다. 경제가 성장을 못하면 개별 기업이나 산업도 뭔가 성장을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희소 가치를 갖게 되면서 뭔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숫자는 안 나오지만 뭔가 사람들이 개념으로서 성장에 대한 기대가 투영이 될 수 있는 쪽,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처럼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비싸지만 뭔가 숫자 자체는 꾸준히 성장을 하는 쪽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한 그 1년 반, 2년 정도 보는 투자자라 그러면 지금 주식들이 싼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요? 고점 대비 30%, 40% 밀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은 그닥이지만 적정 가치보다 많이 떨어진 주식들은 저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서 배당을 기다리면서 버티는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거는 이 주식이 언제 돌아설지 나는 모르죠. 사람들이 평가를 안 해주니까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통상적인 경기 하강의 사이클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뭔가 주식의 최장 기간의 하락이 한 9개월 정도였거든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 다음에 V장으로 오른 경우도 있고 레벨이 높아진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라고 보면 제 생각엔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이 희소할 때는 성장주들이 6개월, 1년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개념으로서의 성장주, 아니면 숫자가 많이 나오는 성장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1년 정도는 비싼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이 더 가고, 단지 이제 싼 주식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음 턴을 기다리면서 저가에 사서 기다리는 투자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어떤 스타일이 좋을 거냐라고 보면 성장주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투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이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게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너무 정보 목표치가 좀 과욕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탄소 중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것이 어떤 외피를 쓰고 나타나더라도 그린과 관련된 투자 관련 주식들, 사실 이것도 약간의 성장주 개념이거든요. 네. 예, 그런 스타일의 주식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장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22년에 이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2년? 제 생각에는 지금 본질은 경기는 좀 둔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산시장은 경기보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우려가 완화가 될 것 같고 경기는 조금 둔화가 되는 사이클로 갈 것 같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이제 2020년처럼 주식이 좋을 때는 어쨌든 논란이 많았지만 경기도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사이클,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푸는 사이클이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제 생각엔 중앙은행에 대한 의심, 또 경기 사이클은 하강 이런 거라 그러면 크게 반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기 사이클이 한국의 경우는 이제 6월이 고점이었습니다. 선행지수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경기 사이클이 밋밋해져서 하강할 때나 떨어질 때나 이게 오래 지속이 되지 않으니까 제 생각엔 내년 중반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도 상대적으로 조금 바닥을 치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나은 흐름이 될 것 같고, 근데 이 대전제는 어떤 금리가 심하게 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제고요. 저의 전망과는 다르게 금리가 많이 오른다 그러면 저는 주식이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 한국 뭐 전부 다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금리가 그렇게 내년에 네. 뭐 기준금리 중심으로는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시장금리까지도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의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상까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리는 지금이 우리가 내년 정도까지 봤을 때는 상당히 고공권이다. 여기서 더 높아질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미국은 1.7까지 올랐다가 네. 1.5로 안정된 상태라 다시 1.7 이상을 갈 그 가능성은 정도 내년에 없을까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연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기 부양적 수준의 금리 레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뭐 미국 금리가 완만히 올라간다 그러면 뭐 10년물 기준으로 뭐 2% 전후까지 가더라도 뭐 금융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는 좀 내년에도 미국 성장률이 보수적으로 봐도 3% 이상 할 거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자산시장의 부양적인 금리 레벨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야 봐라 미국 금융당국이 금리 언제 올릴지 모른다 이런 공포도 있고 막 그런 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반기 네. 되면은 금리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면서 네.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쪽으로 저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봅니다. 지난 10년 네. 동안 금리를 못 올린 게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 그 풍선 효과가 주식과 아니면 그 주택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났던 게 정책 당국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근데 뭐 어쩌겠어요. 지금 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본이 굉장히 민간 경제가 2000년대 초부터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저금리가 유지가 되면서 경제가 뭐 그렇게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크게 펑크가 안 나는 그런 정도고,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의 지난 10년도 뭐 비슷한 걸로 온 것 같아요. 주식도 별로 재미없었지만 크게 탈은 안 나고 종목을 잘 잡으면 또 기회가 있는 뭐 그런 정도 흐름으로 왔던 건데, 전 세계가 저는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긴축에 대한 공포나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가 될 것 같고, 이게 저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이 아닌가. 우리가 금리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청산, 위험자산이나 이런 데서 기회를 봐야 되는데 네. 뭐 그런 환경 자체가 훼손되진 않을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이제 성장주를 잘 투자해 놓으면 그래도 네.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을 네. 성장주로만 생각하신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기 수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하니까 어떤 게 도대체 그럼 진짜 성장주인지 궁금해하신 뭐 분이 많을 바이오나 거거든요.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은 그런 게 성장주인가요? 2차전지나 네. 예,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 이익도 잘 안 나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익이 안 나는데 밸류에이션이 높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네. 컨셉으로서 이 바이오는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고요. 엔터테인먼트는 이익은 나요.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주식들은
뭔가 숫자가 나오는 뭔가 숫자를 통해서 그로스가 실현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지만 계속 그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네. 제가 앞서서 2011년부터 18년까지 19년까지의 장기 박스권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주식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지만 네. 그때의 위너는 크게 보면 배당을 따박따박 쌓는 배당주고요.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바이오는 그 자체가 부침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10년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횡보하는 가운데 바이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됐고요. 또 지금의 그 2014년부터 한 2016년 정도까지는 화장품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랬었죠. 네. 예, 그때 화장품 주식 PER이 35배, 40배였어요. 네, 그래서 야, 엄청났습니다. 저같이 마음 약한 사람은 야, PER 40배짜리를 어떤 용기 가진 사람이 사냐 했는데 40배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장이 희소할 때는 사람들이 성장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제 생각엔 너무 경기에 민감한 회사들보다는 어쨌든 그로스라고 하는 게 담재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의 등락을 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게임이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게임이 진행되는데 성장주 주가에 내재가 된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높은 변동성이거든요.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 때 많은 이들이 앞으로 세상이 이제 정말 뭐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손편지 안 쓰고 메일도 보내고 그런 세상을 꿈꿨는데 그 꿈이 맞았거든요. 네, 맞았죠. 근데 IT 기업들의 그 주가 등락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어요. 그때 그렇기 엄청났죠. 때문에 예, 뭐 지금 뭐 아마존이란 기업은 그때와 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한 기업이 됐지만 닷컴 버블 때 아마존도 20년 전에도 닷컴 시대의 총화였거든요. 그렇죠. 그 주식이 106달러에서 9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의 우리 그 소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그때처럼 주식이 100% 컨셉으로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개념만으로 주가가 지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 조정을 말한 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는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만은 투자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그런 거라 그러면 막 바삐 움직이는 성장주를 쫓아다니는 게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를 이길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또 사서 기다리는 것도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성장주에 지금 말씀하셨을 때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라든가 네. 자동차 이쪽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 생각하면서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데도 다 성장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장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싸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그래서 비싸요. 삼성전자는 이익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많은 평가사 같은 데서 이제 인덱싱을 할 때 삼성전자는 가치주 인덱스도 들어가고요. 성장주 인덱스도 같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의 속성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그렇게 보기 힘든데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올 초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고 할 때 9만 7천 원이 연중 최고치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주식 안 사면 이게 금방 10만 원 갈 것 같아서 조바심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9만 7천 원일 때는 투자자들이 겁이 없고 거기서 한 30% 떨어지면 겁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미래는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이 미래에 대한 전망에 많은 가중치를 두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라고 보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한 10.9배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뭐 지금까지 좋은 기업이 앞으로도 좋은 기업이란 보장은 아무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해온 기업이고 네. 그럼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로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막 성장주 올라갈 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타이밍을 잘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나빴을 때도 들고 있고 삼성전자 본질적으로 아주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네.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줬던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투자자님들의 시각이 호흡이 조금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때그때 잘 움직이는 종목을 잘 고르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요즘 시장을 보는 건 이게 무빙 타깃 같아요.
상장돼서 거래되는 게 2,200개가 있으니 늘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늘 상한가 있고 두 배나는 종목은 다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런 종목을 잘 잡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 생각해 보면 작년은 아주 쉬웠고요. 주식을 선택하면 대부분 바로 피드백을 줬는데 지금은 그걸 쫓기가 매우 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자기 돈의 속성이나 이런 걸 봐서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사서 버티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타깃을 맞추는 재주보다 여윳돈을 가지고 사서 기다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있어서 주식이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좀 그런 어프로치도 권해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투자자가 이제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라 그랬거든요. 네. 시장은 내가 조울증 환자 같아. 어떨 때는 미국이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 나쁘다 그래서 떨어지고 어떨 땐 경기 나쁘니까 연준이 금리 안 올릴 거서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울증 환자인데 이건 본질적으로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자도 모른다고 본 거예요. 또 시장이 늘 버블과 역버블을 왔다 갔다 하니까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제 업으로 주가 전망을 하지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참 알기가 힘들고 그러면 지금 투자자들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뭔가 들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주식이 약세장이 온다 그래서 100% 현금으로 바꿨다가 바닥에서 정확히 주식 사고 이런 게임이 아니에요. 네. 주식 투자는 주식을 안고 약세장을 맞이하는데 그럼 장기 투자한다 그래서 다 돈을 버나요? 지난 10년 동안에 상장 폐지된 게 300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주식에 다 물렸어요. 시장 과민 반응이고 이게 정당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울증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내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물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지금의 가격을 좀 비교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만인데 지금 주가가 8,000이다. 저는 그러면 이게 안 파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것이 네. 내 의사결정, 적극적 의사결정의 결과라 그러면 나쁜 가격에 안 파는 것도 투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뷰나 평가가 지금은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좀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조언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아주 소중한 교훈인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배당주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배당주가 뭔 말이냐. 지금 그럼요. 주가가 지금 몇 배씩 뛰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셨다가 네. 이게 배당주가 이럴 때 참 도움이 되는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배당주 투자할 때 약간 딱 하나가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이유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회사가 자꾸만 몰락해가는 기업들도 네. 배당을 많이 주면서 네. 일단 유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게 좋은 배당주인지 아닌지 이걸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가 좀 힘들 때도 그렇습니다.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네. 외국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네. 메이시 백화점에 이런 데 보니까 기업이 자꾸 망해갈 때 네. 오히려 배당을 많이 줬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어느 게 좋은 배당주인가 이거 또 어떻게 이게 알아볼까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사나 미디어 같은 데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이 좋은 배당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배당 수익률은 분자가 배당금이고 분모가 주가입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주가가 낮아지면서 인위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속성이 아주 고성장하는 기업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구글 이런 알파벳 이런 데 배당 안 줄걸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한 예. 푼이라도 있으면 빨리 투자해서 더 벌어야 되니까. 버는 게 네. 장기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아주 성장주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안정적인 기업을 골라야지 망해가는 기업을 고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아주 단순한 지표를 가지고 그게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느는데 배당도 꾸준히 주는 종목들 특히 이제 한국에서 좋은 배당주는 제 생각엔 100개 안팎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배당은 꾸준히 줘야 되고요. 회사의 철학이고요. 또 좋은 배당주는 웬만하면 배당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한 해 주다가 다음에 700원으로 줄이면 우리 회사 어려워졌어요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기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배당을 확 늘리지도 않고요. 네. 기업이익이 좀 줄었다 그래서 배당을 줄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과거의 히스토리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배당을 줬던 기업 중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줄지 않는 기업.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그런 범주에서의 훌륭한 배당주는 8, 90개 정도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식에 혹시 손해보고 물려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하는 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주식에 배당이라도 주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지금 현재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 상황에서 네. 외국인이 22년엔 돌아올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근데 작년까지 보면 작년 올해는 사실 우리가 늘 외국인의 수급의 주체로 생각하지만 가계의 힘으로 그냥 온 거거든요. 네네, 작년까지. 근데 올해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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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어쨌든 뭐 네. 계속 샀는데 네. 지금은 좀 이제 가계가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2월, 3월 달에도 종합주가지수가 지금처럼 조정받았습니다. 한 2,800까지 갔습니다. 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근데 그때는 그 우리나라 직접 투자 자금이 15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쫙. 예, 대기면서 들어왔는데 9월, 10월도 그냥 2, 3월 정도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온 돈이 9월, 10월에 3조 5천억이니 와, 확 줄었네요. 그것도 예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열기가 많이 식어서 이제는 가계자금으로 주식을 끌어올리는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15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뭉칫돈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제 뭐 외국인이나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변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한국이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는 이제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저는 선행성 지표들은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보는 지표들은 괜찮지만 앞으로 경기가 꺾일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선행성 지표들은 꺾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년 여름 정도라 그러면 중반 정도라 그러면 그 당시의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겠죠. 지금의 선행 지표가 제대로 미래를 조망한다 그러면 근데 역으로 투자자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바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 이후로는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그 바닥을 칠 여지가 있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저는 뭐 내년 중반 이후로는 외국인 투자가가 또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전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글로벌 증시 전망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